가을볕이 마당의 코스모스를 비추던 그날 오후,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텃밭에서 막 거둔 상추 바구니를 들고 있던 제 앞으로 진우와 미경이 다가왔어요. 햇빛에 반사된 미경의 노란 원피스가 마치 경고등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그 순간 흘러나온 말들이 가을 공기를 타고 제 귀로 스며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그냥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결혼식 올리려고 해요. 하객도 초대 안 하고 간단하게요. 순간 제 호흡이 멈췄어요. 귓가에서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고 뒷목이 서늘해지면서 손끝이 가늘게 떨렸죠. 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물음표가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어느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우는 미경의 손을 꼭 잡은 채 해맑게 웃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세상의 어떤 의심도 걱정도 없이 순수한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진우의 얼굴은 마치 소년처럼 빛났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묘한 무게감으로 짓눌렸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 외곽 작은 마을에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73 정혜수입니다. 시멘트 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다 은퇴한 후 아내와 함께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떠나 이곳으로 왔어요. 직접 지은 아담한 전원주택과 사계절 내내 푸른 채소가 자라는 작은 텃밭이 저와 아내의 소소한 행복이 되어 주었죠.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돌보는 일상이 저희에겐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며느리와 함께 맞벌이하며 잘 살고 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손자들을 데리고 내려와 며칠 머물다 가곤 하죠. 그러나 작은 아들 진우는 늘 저희 부부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쓰려옵니다. 진우는 3살 무렵 큰 고비를 넘긴 아이였어요. 그의 겨울, 전국을 덮친 유행성 독감은 평소 연약했던 진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얀 이불 위에서 작은 몸이 부르르 떨며 경기를 일으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아내와 저는 밤새 손을 맞잡고 하늘에 빌었죠. 우리 아이 제발 살려달라. 숨만이라도 붙어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던 그 밤, 우리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진우는 고비를 넘겼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 달라졌어요. 겉으로 크게 티나진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느렸고 세상의 복잡한 마음을 읽는 데는 유독 서툴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눈가가 붉어져 있는 날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법조차 몰랐죠. 그의 순수함이 때론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29해 동안 진우에게는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나이가 되어도 진우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끔 진우의 방문 앞에 서서 들려오는 혼자 웃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저렸어요. 아내는 밤마다 진우의 사진을 보며 한숨 쉬었죠.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진우는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저도 침대에 누울 때마다 진우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 진우가 몇 달 전 봄비가 내리던 저녁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엄마,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날 우리 부부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시울을 붉혔어요. 드디어 우리 진우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온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미경의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햇살 아래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눈꼬리에 감춰진 차가움이 스치듯 느껴졌습니다. 코스모스 향기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진우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순진하게 웃기만 했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 가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고 코스모스가 고개를 숙이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홀로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표정에서 아휴, 늙은이들 눈치도 없으셔. 라는 속마음이 읽히는 듯 했습니다. 바구니를 든 투박한 제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꽉 깨문 입술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 속에는 무언가 무겁고 묵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나무 침대맡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경이라는 사람,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진우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이 결혼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요. 손등에 드러난 거친 주름을 바라보며 이 늙은 손으로도 아직 아들을 지킬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오래된 원목 테이블 위로 밥솥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낮은 전등빛이 테이블 위 수저와 그릇에 반사되어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이는 소리와 가끔 울리는 수저와 그릇이 부딪히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미경의 한마디가 그 평화로운 식탁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던 미경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진우 씨.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청아백자 찻잔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젓가락을 쥐고 있던 아내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굳어버렸죠.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한참 동안 눈만 깜빡이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처럼 순식간에 표정이 변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정말이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고 그 순간 그는
미경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마치 자신의 꿈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 번지는 기쁨과 설렘을 보며 저와 아내의 심장은 동시에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식탁 위의 음식이 갑자기 색을 잃은 듯 했고 오래된 나무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운명을 재촉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미경은 시선을 피하며 밥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돌렸어요. 그녀의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하얀 도자기에 긁히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요. 우리 남들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은수저가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마치 숨이 차는 듯한 음색이었습니다. 네, 왜요? 미경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눈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배우의 연기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공허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체면 차리는 거 싫어하시고 요즘은 다 그렇게 소박하게 작은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진우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순진한 미소가 식탁 위를 밝혔어요. 마치 세상에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맞아요, 아버지, 엄마.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뭐. 그 말을 듣는 저희 부부의 마음은 무너지는 산사태처럼 복잡했어요. 가슴 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휘몰아쳤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도 모르는 황망한 기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밥그릇에서 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고 찬기에 담긴 나물들은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와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고 이제 더 이상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 우리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오래된 장롱에 기대어 선 채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죠. 낡은 전구빛이 비치는 방 안에 두 사람의 긴 그림자만 드리워졌어요. 그림자가 벽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그런데 진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아내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손끝을 부여잡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서로를 꽉 쥐며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숨이 가빠 보였어요.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둘이 그런 사이였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진우는 그렇게 서툰데 여자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애야. 그 말에 제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침을 힘겹게 삼키며 감히 생각하기도 싫은 의심이 떠올랐죠.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번져오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진우 아이가 아닌 건 아닐까? 순진한 우리 진우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너무 끔찍해서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오래된 소파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햇살 속에 떠다니는 먼지가 빛의 줄기를 따라 춤추는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의 불안한 미래처럼 불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저희 예물은 반지 하나만 하고 다른 건 다 생략할게요. 미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소파 천을 무의식적으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사진만 간단히 찍고 축가는 필요 없어요. 축의금은? 아내가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며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의심을 미경이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저희는 축의금 받지 않을게요. 그냥 둘이 조용히 시작하고 싶어요. 미경의 말은 달콤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마치 독이 섞인 꿀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 마치 결혼이 아니라 도망가려는 준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심의 그림자를 더 짙게 드리웠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마당 창고 안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엔진 오일 냄새와 습기 찬 흙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아 창고 안의 먼지 입자들이 황금빛으로 춤추는 고요한 오후였어요. 녹슨 기계를 닦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창고 옆 그늘진 자리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조용한 마당에 미경의 전화 통화 소리가 바람에 실려 제 귀로 들어왔어요. 제가 창고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응, 걱정 마. 결혼하고 나면 다 정리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쪽에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조용히 끝내야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드라이버를 무의식적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쇠의 차가운 감각이 파고들었어요. 경험 많은 손에도 금속의 감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미경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어떤 불안이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고 안에 앉아서 미경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공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방금 전 들은 말을 되새겼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정리? 다 끝나고 정리한다고? 어렴풋이 들린 그 말 마이너스 결혼하고 나서 돈 좀 챙기고 알아서 할게.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야? 머리가 터질 듯 생각을 짜내보려 했지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당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방 안의 작은 등불빛이 우리의 얼굴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여보, 느낌이 안 좋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도 그래.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손에 든 물잔 속 물결이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우 아이가 아닌데 우리 진우를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심장이 쓰라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세게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진우를 이렇게 이용하려는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텅 빈 마당에 코스모스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흔들리는 꽃그림자를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널 지킬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달빛이 제 결심을 증명하는 듯 더욱 밝게 방을 비췄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마당의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낮에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미경의 전화 통화 내용이 마치 귀에 붙어버린 껌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리할게.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그 의문은 마치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진우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으며 미경과의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손짓은 평소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행복에 젖은 아들의 얼굴과 제 마음속 의심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들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그락거리는 도자기 소리와 흐르는 물소리 사이로 아내의 작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문을 닫았어요.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고 방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래된 책상 위에는 제가 현역 시절 쓰던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나무 향과 먼지 냄새가 섞인 책상 위에 덮어두었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무게감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요즘은 쓸 일이 많지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를 읽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때면 간간히 켰던 구식 노트북이었죠. 키보드의 일부 글자는 이미 지워져 있었고 화면 한쪽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세상 다 잊은 건 아니지. 저는 먼지 쌓인 노트북을 천천히 닦아내며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쓸어내리는 감촉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기계가 꺼져 있던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오래된 자료 프로그램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어두운 방 안을 채웠어요. 퇴직 전 저는 중소기업 감사팀에서 30년 넘게 일했었습니다. 숫자와 기록 사이에 숨겨진 작은 흔적들을 찾아내는 일이 제 일상이었죠. 비리를 캐고 거짓을 파헤치던 그 날카로운 눈과 본능은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제 몸속에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일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미경에게 저는 그저 은퇴한 시골 노인이었겠죠.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는 진우의 아버지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존재. 그녀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을 상상하니 쓴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그 날카로움을 세울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는 가운데 모니터 불빛이 제 주름진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췄습니다. 그 푸른빛 속에서 제 눈빛은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은 듯 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저는 미경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용히 검색을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고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별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 프로필, 공개된 사진들, 활동 내역 모두 깨끗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일상적인 게시물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거슬리는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평온한 물 밑에 숨겨진 암초처럼 위험한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경의 전 주소 기록, 2달 전까지 등록된 남자친구 이름, 화면 속에서 수상한 정보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진우를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에 판단을 유보해야 했어요. 의심만으로는 진우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지인을 통해 심부름센터에 간단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옛 직장 동료였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방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였습니다. 가끔 진우가 미경과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진우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행복한 목소리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오후 황금빛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을 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던 손이 멈추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심부름센터의 것이었습니다. 서재로 급히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워 휴대폰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요청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은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고 심장은 귀까지 들릴 정도로 뛰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진우의 인생이 넘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경 씨, 최근까지 다른 남성과 동거 기록 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귓가에서 피가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늘산 부인과 진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턱을 짚은 채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던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진우한테 이럴 수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황혼빛이 서재를 붉게 물들이며 책장과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아내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살짝 열리며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교감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담긴 질문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우리 진우를 지켜야 한다. 그 말없는 다짐이 방 안의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내의 눈가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창밖의 석양빛에 그 눈물이 루비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오래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신부전증으로 몸이 쇠약한 상태였어요. 창백한 피부와 가늘어진 손목이 그녀의 고통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매일 병원에 드나들었죠.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었어요. 그래서 퇴직 후 우리는 공기 좋은 이곳 시골로 이사와 직접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에서 재배한 싱싱한 채소로 건강을 챙기며 살게 된 거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은 이곳에 온 뒤였습니다. 모든 게 진우와 아내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둘 다 도시의 소음과 오염을 견디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싸워야 했어요. 저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손마디에 맺힌 주름과 얼룩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거짓말쟁이. 진우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농락하려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상처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싸늘하게 제 목덜미를 스쳤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노을빛을 반사했고 그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오랜만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진우를 지켜주소서. 시골의 저녁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던 초가을 오전, 저와 아내는 하늘산 부인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벤치의 차가운 감촉이 허벅지를 통해 전해졌고 미세하게 떨리는 아내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를 안고 있는 듯한 무게감에 숨조차 편히 쉬기 어려웠어요. 목구멍이 마르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병원 앞 작은 화단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렸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상의 색이 모두 바래버린 듯 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오늘의 순간을 그려보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연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 앞에 서니 준비해온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진우와 미경은 지금 산부인과에서 태아 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정기 검진 날짜를 미리 알아두었기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키자 저희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나 병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 서서 두 손을 모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반달 모양의 자국이 패일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옆에 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녀의 입김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잠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축이려 했지만 입안이 사막처럼 말라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지. 더 늦으면 우리 진우가 부서져. 하얀 병원 복도에 가득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의사의 차분한 설명.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긴장감은 더 고조되었어요. 잠시 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진우와 미경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미경은 그의 팔을 살짝 붙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행복한 기운이 저희 부부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미경이 혼자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재빨리 미경에게 다가갔어요. 미경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그러나 단단한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미경은 흠칫 놀라더니 곧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가짜인지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병원 구석진 자리, 대기 환자가 거의 없는 휴게 공간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의 과거 주소지, 동거했던 남자의 기록, 산부인과 진료 내역,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본까지. 미경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순간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고 입술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억누른 분노가 차분한 목소리로 변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제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병원 복도에 울렸어요. 주변의 소음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진우를 속여서 결혼한 뒤 돈 챙겨서 도망가려 했다는 거 다 알아.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공기 중에 내려앉았어요.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서류들이 하얀 타일 바닥에 흩어졌고 병원 조명 아래 흰 종이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가 병원 복도 저편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아직 행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짓해 진우를 멈춰 세웠어요. 아, 내가 재빨리 진우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해맑은 눈빛에 혼란이 스쳐 지나갔고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미경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화장이 흐트러졌어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바지에 강하게 달라붙었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죽을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살고 싶었어요. 정말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말 사이사이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병원 복도의 냉랭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말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졌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몇 번이고 그 남자에게 매달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눈가에 화장이 번져 얼룩진 채로 미경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 남자는 결국 저를 버렸어요. 결혼도 아이도 아무것도 책임질 생각이 없대요. 미경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병원 소음만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의 말이 이어졌어요. 매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숨이 막혀서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조용히 책이라도 읽고 싶어서 동네 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잠시 숨겨진 진심이 묻어나오는 듯 했어요. 제 마음 한 구석이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상황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진우 씨를 처음 만났어요. 책장 사이 구석에 앉아 힘없이 멍 때리고 있는 저를 한참 동안 지켜본 진우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도와드릴까요? 지쳐있던 미경의 눈에 잠시 따뜻한 빛이 스쳤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얼굴에 진정한 감정이 비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도 없고 묻지 않던 걸 진우 씨는 물어줬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어요. 복도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부서졌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방울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그날 이후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진우 씨는 참 착했어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고 무거운 책도 들어주고 날씨 이야기부터 작은 웃음까지 조금씩 서로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우리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릴 때도 진우만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진우 씨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혼자 조용히 전원주택에 사는 이야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형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 미경은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속눈썹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꽤 있다는 것도 진우 씨는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자랑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진하게 이야기했어요. 순간 제 가슴속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투명한 진우의 순수함을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를 악물자 턱 근육이 단단해졌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비겁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랑 아이를 품어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용히 그 품 안에서 살다가 기회가 되면 조금 돈을 모아서 조용히 떠나면 되겠다고. 미경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죄책감과 절박함, 그리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눈가를 훔치며 속삭였어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조용히 미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상황이 이해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진우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우를 이용하려 했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덜미로 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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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 하필 우리 착하고 순진한 진우였냐고. 미경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울먹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돈 조금만 모으면 그때 도망칠 생각이었어요. 진우 씨는 착해서 쉽게 속을 것 같아서. 언제 왔는지 아내와 진우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우리 모두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우의 얼굴에 서서히 깨달음이 번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취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경이 우리 진우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경은 구겨진 얼굴로 울먹이며 자백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메아리 쳤습니다. 속이려고 했어요. 남의 아이를, 진우 씨 아이라고. 그리고 결혼하면 조용히 살면서 돈이 모이면 떠나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아이도 지키고 싶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한 짓, 법으로 다 책임져야 할 거야. 진우 인생 망치려던 값을 고스란히 치르게 할 거다. 미경은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부짖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작은 몸이 바닥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제발요. 살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 몇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려는 듯 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미경은 병원 진료 기록 위조와 위계에 의한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언론에는 퍼지지 않았지만 주변 병원과 지인들 사이에 소문은 퍼졌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는 진우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알게 된 진우는 오래도록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 순진하고 착한 진우가 꼼짝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방문 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고 간간이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와 아내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 진우를 볼 수 없어 밤새 진우 방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막고 한없이 울었어요. 아내는 매일 진우의 방 앞에 음식을 두고 갔지만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창백해진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가을비가 내리던 아침, 진우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붉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울었거나 말을 하지 않아 쉰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와 아내는 진우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제 품 안에서 울고 있는 진우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등이 우리 품 안에서 떨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진우야, 너는 바보가 아니라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아내도 퉁퉁 부은 눈으로 거칠한 얼굴로 진우를 안았어요. 진우보다 먼저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엄마니까 힘을 내어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 콧물 범벅으로 위로했습니다. 우리 진우, 그래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 고맙다. 고마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우리 아들 진우는 잘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한번 힘내서 보란 듯이 일어서야 해. 그 말을 듣는 진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따뜻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하루하루가 참 더디게 흘렀어요. 시간은 항상 그렇게 흐르는 것인데 마음이 무거울 때면
유독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죠. 아침 안개가 텃밭 위로 내려앉았다 서서히 걷히고 저녁 노을이 집 지붕을 물들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주변 산들은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는 서늘함이 묻어났고 밤에는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야 했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치 무거운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비치듯이 말이죠. 진우가 방에서 걸어 나온 것은 비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 소리와 함께 살며시 열린 방문 틈으로 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퉁퉁 부어 푸석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진우가 방에서 나온 순간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아내의 손이 멈췄고 신문을 보고 있던 제 심장도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저와 아내를 향해 다가온 진우는 떨리는 팔로 우리를 꼭 껴안았어요. 그의 몸에서는 오랜 시간 방 안에 있었던 사람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났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체온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 혼자 울지 않을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침잠하지 않기로 한 듯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진우의 눈가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고 볼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손바닥에 와닿는 아들의 등이 어릴 적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진우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진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넌 그런 아이야. 아내도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쉰 듯했고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거기엔 이제 희망의 빛도 함께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진우의 볼을 감싸 쥐었어요. 진우야, 넌 우리한테 세상 전부야.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밤 냄새가 퍼졌어요. 찰랑거리는 쌀뜨물 소리,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국이 끓는 소리. 한동안 잊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다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주방 창가로 따스하게 비치는 가운데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릇을 나누는 소리만 들리고 말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말이 없었지만 식탁에 차려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끝까지 다 먹었어요. 국물이 담긴 그릇 바닥에 비친 아들의 얼굴에서 비로소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운 그릇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국물에 밥을 말아 진우 그릇에 슬쩍 얹어줬어요. 예전에 어린 진우에게 해주던 것처럼 말이죠. 쌀알들이 국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더 먹어라, 진우야.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귀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식탁 위에 낮은 전등빛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들 사이로 오래간만에 평화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큰아들네 가족에게는 진우가 결혼한다는 소식만 전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큰아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잘 됐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었죠. 진우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 싶어 우리는 아직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진우의 치유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모든 걸 이야기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하여 간략하게 상황만 전했을 때 그는 잠깐의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진우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창밖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무너지고 또다시 손을 잡아주는 거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진우는 마을의 작은 농장을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웃집 김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이었죠. 할아버지는 진우를 보자마자 젊은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왔다며 반겨주셨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진우는 매일 해가 질 때까지 묵묵히 일했어요. 농장에서 돌아올 때면 땀으로 범벅이 된 셔츠, 흙투성이 손, 그리고 지친 어깨.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진우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첫 월급을 받아온 날, 그는 저희에게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처음 산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케이크는 평범한 슈퍼마켓 케이크였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아직은 어설픈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에 처음 피어나는 새싹 같았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분명 그 씨앗 속에는 커다란 나무가 될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농장 일을 돕던 진우의 얼굴이 점점 햇빛에 그을리며 건강한 색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진우와 함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우리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처마 밑에서는 제비들이 둥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진우야, 힘들진 않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아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버지, 엄마가 계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어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스쳐갔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함께 걸어갈 길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저 멀리서는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려왔어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아버지, 엄마, 나도 이제 더 행복하게 보란 듯이 엄마 아빠랑 잘 살고 싶어요. 나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진우의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을빛에 반사된 그 눈물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어요. 저는 옷소매로 슬쩍 눈가를 닦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천천히 가자. 우리 천천히, 천천히 살아가자.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광활한 하늘 아래 우리 세 사람은 작은 존재였지만 서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지는 해가 마당의 코스모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나의 인생은, 우리 가족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 그 순간 마당의 코스모스를 비추는 석양빛이 마치 우리 가족에게 내리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붉은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한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고 여린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은 매일매일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마치 텃밭에 뿌린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듯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 그리고 돌아오는 새들의 날갯짓 소리.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위해. 집안에서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진우가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내의 말에 진우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행복이 찾아올 것 같던 순간에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작은 빛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진우의 가족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가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라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